제가 좀 지금 발표된 안에 대해서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그래서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개정 통과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현황 및 시사점이고요. 논의의 배경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해외 규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6월 18일 날 발표되었던 금융위원회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사점이라고 써놨지만 도입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논의의 배경은 거창하게 써놨지만 사실 핀테크의 이제 붐을 타고 정부에서 핀테크에 관련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그 중에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금융위가 생각하고 있는 핀테크 정책의 정점, 그러니까 정책의 결과물을, 주요한 결과물을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이제 IT 금융 융합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제목이 거창하고요. 이 제목에 따라서 인가의 이제 심사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뒤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도입 방안에서 발표한 향후의 스케줄을 보시면 이제 6월 18일 날 도입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내일 아마 인가 매뉴얼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보도에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법 개정안이 마련이 되면 9월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얘기하는 투트랙 어프로치를 취하겠다라고 2월 18일 도입 방안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투트랙 어프로치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를 하고 10월, 11월에 인가 심사를 마친 다음에 연내 출범이 목표이기 때문에 12월에는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제 고딩인가라고 들었습니다. 뭐 이런 좀 인터넷 전문은행의 이론적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처음에 이제 영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무점포 은행에서 그 다음에 무점포 은행이 아니라 오프라인 영업점은 몇 개 있지만 주요한 채널이 인터넷 채널인 이제 인터넷 프라이머리 뱅크로 불렸다가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채널이 더해지면서 디지털 뱅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개념은 이 모든 영문 용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규제 환경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타 업종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규제 및 감독 일반에 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및 감독을 이제 레귤레이션 앤 슈퍼비전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은행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규제 이유에 대해서 거의 모든 해외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 및 건전성 목적하에 규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소비자 보호 목적이 여기에 추가돼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규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규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입 규제이고요, 건전성 규제입니다. 진입 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관련이 높은 규제이기 때문에 해외 규제 그리고 우리나라 규제를 살펴볼 때 진입 규제에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있고 규제 이후 이제 규제라는 그러니까 진입 규제 즉 진입 장벽을 통과를 하고 나면 그 산업에서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정해진 룰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감독 및 검사입니다. 그래서 감독과 검사에 관해서 특히 검사에 관해서는 아직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에서는 별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감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 일본, 유럽의 대표적인 인터넷 전문은행들을 설립 주체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은행과 제2금융권이 설립해서 운영 중이고요. 독립계라고 했을 때는 금융권에 종사했던 혹은 IT 업계에 종사했던 개인들이 주체가 돼서 설립된 경우를 독립계 은행으로 지금 지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은행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니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에 합작으로 되어 있지만 소니 파이낸셜을 지금 비은행 금융회사로 했기 때문에 얼티메이트 오너, 즉 가장 최종 모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산업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립 연도는 다양합니다. 제일 빠른 은행이 1989년, 1933년, 1911년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은행들입니다. 특히 1989년에 퍼스트 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 폰뱅킹으로 처음에 출발했던 은행인 거고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트레이드뱅크 그리고 디스커버뱅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있던 은행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기술을 적용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형태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설립한 은행이고요. 산업자본이 설립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언론에서는 알라이뱅크 그리고 BMW 뱅크 등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전문 은행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일반 은행과는 다른 개념의 예금 수취 기관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동일한 개념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알라이뱅크 원래 GMA이라는 회사에 1919년에 출발했던 회사인데요. 인더스트리얼 론 컴퍼니라고 해서 라이센스 종류가 아예 다릅니다. 인더스트리얼 론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예금 수취가 불가능한 예금 수취 기관으로서 어떠한 특정 자산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토론이 되겠고요. 이런 유사한 개념으로 오토뱅크가 독일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가 같이 붙었다고 해서 같은 은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미국 예금 수취기업 및 유사기관 해서 커머셜 뱅크,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단위의 인가가 있고 주 단위의 인가가 있기 때문에 국법은행, 내셔널뱅크와 스테이트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뱅크 인가의 형태가 내셔널뱅크와 스테이트뱅크일 경우에만 우리나라의 일반 은행에 해당되는 개념이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세이빙스 앤 론 어소시에이션은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ILC는 우리나라의 예금 수취기관과는 동일하게 이제 매칭되는 개념이 없는 인가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가의 종류가 중요한 이유는 인가의 종류에 따라서 인가의 룰과 인가를 감당하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금융위가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구입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반은행, 즉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은지점을 포함한 은행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가장 유사한 해외의 라이센스 타입을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법은행과 주거은행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행 그대로가 되고 EU 같은 경우에도 오토뱅크를 제외하고 나서 일반적인 예금 수취기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한 라이센스를 마련을 해서 따로 부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은행이 단순히 영업 모델을 바꿔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발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해외에서는 보시다시피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은행업 영업 모형의 하나로 인식을 해서 기존의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기존 은행법 체계 내에서 인가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법은행을 다루는 내셔널 뱅크 액트
하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가가 진행됐고요. 주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당국의 그런 법에 따르는 주법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주법을 따라서 인가가 됐습니다.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 은행법 내에서 됐고요. 하지만 이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영업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감독당국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은 특히나 더 보수적인 곳입니다. 보수적인 어프로치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진 위험, 보유 위험에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추가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초기에는 되어 있었고요. 그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보안 조치 요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건 어디까지나 도입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 가이드라인들이 라이센싱 매뉴얼에 통합되면서 일반 은행 인가랑 동일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수성으로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들을 꼽았습니다. 전략 리스크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목적, 특히 특별화된 영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니치마켓을 대부분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니치마켓을 타겟팅하는 집중 위험 때문에 위험이 분산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략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운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지점이 없이 운영됐을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면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평판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집결자 리스크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관심 있는 소유 구조와 관련해서 비금융회사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5회사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가이드라인의 대목들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5회사와 자회사의 은행 사이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5회사의 사업 리스크가 자회사인 은행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자회사인 은행에서 건전성 혹은 자본 적정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5회사에서 지원을 하는 건전성 확보에 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이제 최저 자본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자본금은 대부분의 경우 은행법상 규정된 법정 최저 자본금을 상회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법은행의 경우 명시적인 법률에 최저 자본금 액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가시 감독기관 재량으로 판단하는데 재량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상 예산된 자산 규모에 기초한 레버리지 비율이 사업 초기 3년간 8% 이상이어야 한다. 웰 캐피털라이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재량권을 행사를 해서 인가 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처 OCC가 액수를 딱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그리고 인가 신청자가 가져온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영업 모델에 따라서 감독기관이 최저 자본금 액수를 정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정 최저 자본금이 20억 원입니다. 하지만 재팬넷뱅크, SBI넷뱅크, 지분뱅크 같은 경우에 시작할 당시에 10배에 해당되는 200억 원을 최저 자본금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소니뱅크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넘어갔죠. 한 75억 엔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500만 유로였는데 유로이뱅크 8천만 유로가 넘어갔고요. 피로뱅크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유로가 넘어가게 됩니다. 소유 규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의 은행법 체계 내에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가라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재량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량권이 발휘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법상으로는 주주 구성에 대한 명시적 규제가 없었습니다.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심사를 할 때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비금융 기업자를 허용하는 재량권을 행사를 하면서 소유구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은상분리가 완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원래 은상분리
비율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었고 그 규정이 없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제한권을 행사를 해서 상업자본의 은행 진출을 허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과 EU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소유구조에 대해서 규제를 적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범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은행과 동일하게 업무 범위를 인정을 하되 인가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를 해서 모기업의 전문성, 자본금, 시장성 등을 감안해서 영업 모델을 결정하거나 특정 사업을 영위한 조건으로 인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입 방안을 보시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해외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을 기존의 은행들과 동일하게 규율할 것이냐 아니면 차별적으로 규율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별도로 규율할 것이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입 방안의 기본 방향을 보시게 되면 은행법 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그러면 은행법 내에서 이 어프로치는 차별적으로 규율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현재 은행법 및 시행령을 보시게 되면 물리적 지점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도 없습니다. 이게 미국과 가장 다른 점이고요.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가, 즉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으로 인가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물리적 점포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고 기존의 은행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는 물리적 영업적 설치를 제한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인터넷 전문 은행 영문 명칭의 변화에서 보시듯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했을 때 무점포 은행이다 혹은 점포가 상대적으로 몇 개 없는 은행이다 모바일 채널이 주요인 은행이다 라고 상당히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무점포 은행은 확실하죠. 점포를 하나도 못 갖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점포가 10개 미만인 은행을,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점포 10개 미만을 허용한다 라고 했을 때 왜 10개냐에 대해서 저스티파이가 정당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TF 내에서 논의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정의하고 일반은행과 차별화두기 위해서는 아마도 영업점 설치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한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영업점이 없는 은행을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정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사실상 소유 구조에 관한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업 진입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제8조에 의하면 최저자본금, 주주구성, 사업계획, 운영 및 시설, 설비 6번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7가지 요건이 있고요. 금융위는 인가시, 금융시장 안정, 건전성 확보,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외와 마찬가지로 인가는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 행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최저자본금 그리고 주주구성, 은사분리에 관한 문제고요. 그리고 사업계획, 물적 설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은행법 내에서 소유구조를 제외하고 나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규제마저도 굳이 비금융 주력자가 설립하는 은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적인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않는다면 소유구조 문제 또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영업점 설치에 대한 어떤 규제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도입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금융위원회에서는 어떤 특정 사업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설립자가 비금융주력자이고요. 비금융주력자이되 특정 기업 집단은 제외를 하고 ICT 기업 등 소위 얘기하는 핀테크 기업이 인터넷 은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 도입방안에 따르면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 대비 하향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은행법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시중은행 기준 1,000억 원, 지방은행 기준 2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지역의 제한을 도입했기 때문에 따로 정의가 가능한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을 따로 정의를 하게 된다면 지방은행처럼 법 조항의 일부 조항에 지방은행을 정의를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정의를 하고 지방은행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은 다음 방안에 따르면 최저자본금 500원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라고 아마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00억 원이라는 액수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간점입니다. 1,000억 원과 250억 원 수준이고요. 이 최저자본금 요건의 완화에 대해서 금융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점포가 필요 없는 은행이기 때문에 최저자본금 수준을 낮춰도 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 그러니까 시중은행, 지방은행 중에서 가장 자본금 액수가 작은 은행이 몇억 원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주은행이 가장 작습니다. 제주은행이 2014년 말 제가 액수를 정확하게 적었는데요. 네, 2014년 말 기준 1,106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작은, 왜냐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것은 영업 지역을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최저자본금이 가장 작은 은행은 SC은행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고요. 스탠다드 차타드의 지금 2014년 말 자본금은 1조 3천억이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숫자인지 아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화폐 단위는 명목 가치입니다. 1,000억 원, 250억 원이라는 기준은 은행법이 제정될 당시의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 가치로는 현재의 1,000억 원과 2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500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인가를 받으려면 500억 원 이상, 최소한 제주은행 정도, 1,1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바인딩하지 않은 최저자본금 완화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유구조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으로서 은행법 제16조의 2항입니다. 16조의 2항에서는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금융주력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비금융회사의 자본 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인 경우, 또는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 원 이상인 경우로 판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까지는 금융위의 승인 아래 보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결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6조 2항이 4% 룰이라고 불리는 이유고요. 이 4%를 가지고 누군가 비금융주력자가 과연 은행을 설립하겠느냐, 지배가 불가능한데 설립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완화를 합니다. 원래 정보법을 택한다면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은행법 전체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정의를 하고 별도로 규율을 하는 현재의 방안과는 달리 해외처럼 은행법의 제16조 2항만을 고치면 됩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를 한다. 16조 2항은 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을 한다 하면 당연히 은산분리에 대해서 사회적인 감정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회의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프로치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별도로 정의를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완화하겠다라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지를 하되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라고 하면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50%까지로 늘리고 대신에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대부분의 대기업을 얘기하죠. 대기업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점에서 어떤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